한국 문학을 더 가깝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2020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문학으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프로그램 준비해 봤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여행 떠나긴 힘들지만 이 시대의 젊은 소설가들과 함께 언택트 여행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코로나 시대 소설로 언택트 여행의 진행을 맡은 코미디언 서평가 남종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제주, 그리고 부산, 도쿄, 그리고 뉴욕까지 많은 분들이 여행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꼽는 곳이죠. 지금 바로 그곳으로 데리고 가주실 네 분의 젊은 작가들 모셨습니다. 소설로 언택트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권 준비하셨죠? 예, 제주도에도 여권 갖고 가셔야 됩니다. 신발 다 벗으시고요. 자,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박생강이고요. 예, 저는 소설 뉴욕이라는 책에 참여를 했고, 예, 그래서 뉴욕까지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뉴욕에 대해서 제가 짧게 갔다 왔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욕 담당하고 계신 박생강 작가님입니다. 박수! 자, 그 옆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부산에서 단편 소설을 실게 된 소설 쓰는 백이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산을 담당해 주신 백이원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제주에서 벨롱으로 인사드린 소설 쓰는 전석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주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전석순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예, 저는 소설 도쿄의 프로포즈를 실은 소설 쓰는 문학애호가 김학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학찬 작가님까지 모셨습니다. 이렇게 작가님께서 각각 부스에 앉으셔서 소개를 해주시니까 무슨 지역 대표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뉴욕 가시겠어요? 한 장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앞에서 티켓을 해주시는 분 같은데요. 이 책 시리즈의 첫 시작이 바로 소설 제주였습니다. 전석순 작가님, 네. 소설 제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벨롱이라는 작품을 쓰셨어요, 그죠? 네. 먼저 작품으로 여행을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벨롱이라는 소설은 이제 아이와 함께 있는 부부가 서로 어긋나는 바람에 서로 관계가 흐트러진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네. 이때 남편은 아이의 아토피를 핑계로 시댁에 있는 여자 입장에서는 시댁에 있는 제주도로 떠나게 됩니다. 네. 여자 혼자 남아 생활을 하다가 제주도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를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따라 뒤늦게 제주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찾는 아이는 보이지 않고 어쩌면 아이가 제주도에 있지도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여자의 모습을 그린 소설입니다. 그렇군요. 이 벨롱이라는 작품에 보면 작품 속에 제주의 벨롱장이라고 그 시장이 실제로 열리잖아요. 네. 보면 일종의 좀 플리마켓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세화해변 쪽에 있는 거고요. 거기 너무 예쁘죠. 네, 지역 분들뿐만 아니라 네. 누구든지 이제 벨롱장에서 본인이 만든 물건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말씀하신 플리마켓의 한 일종입니다. 네. 전 이 책 읽고 진짜 세화해변 너무 예쁘다고 그때 저희가 정석순 작가님이랑 우리 소설 제주 찍었을 때 저희가 북콘서트 진행 제가 했었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먹여 살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진짜 제주 세화해변 가봤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제주 해변 중에서도 아름다운 해변 중에 꼽으라고 하면은 늘 빠지지 않는 해변이에요. 네, 보니까 그 혼자 없어요 하시는 제주 도민 여러분께서 실제로 진짜 손꼽는 지역이래요. 그리고 물이 빠질 때 그리고 약간 어느 지점 넘어가면 약간 섬 같은 곳이랑 또 걸어가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시던데 정말 예뻤어요. 네. 또 시간대에 따라서도 네. 풍경이 다채로워서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만한 해변입니다. 석순 작가님은 제주도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저는 세보질 않았는데요. 네. 처음에 갔던 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때 이제 단체 여행이어서 좀 관광지 위주로 돌아다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가게 된 거는 구럼비 마을에 대한 동화를 쓰느라고 네. 구럼비 마을에 좀 오랫동안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한라산에 가기 위해서 등산 장비 챙겨서 갔는데 그날 폭설이 너무 심하게 내려 결국 한라산을 못 가고 제주도 주변만 돌다가 온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근에 갔다 온 제주도입니다. 아, 그 즐거웠던 일도 있고 그리고 슬픈 제주의 어떠한 역사 속에서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까지 찾으려고 했다가 못 갔네요. 못 찾았습니다. 네, 폭설이 너무 심하게 내려서 가시면 안 되죠, 그죠? 네네 결국에는 포기했습니다. 네, 제주를 갔다 오고 나서 이 제주라는 책에 수록된 작품을 쓰고 나서 훨씬 더 애착이 많이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전에 제가 생각하는 제주는 그냥 다른 분들이랑 비슷하게 네. 그냥 하나의 관광지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네.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또 소설이나 동화를 쓰기 위해서 갔다 오다 보니까 어쩌면 겉에서 보이는 제주뿐만 아니라 네. 제주 속살을 좀 엿보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라는 공간에 대한 애착도 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포문을 열어주신 박생강 작가님에게로 순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생강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네. 역시 이제 뉴욕 대표로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모자도 약간 이렇게 할것 같고. 이런 약간 느낌. 랩을 예. 할 것 같고. 자, 자기소개를 랩으로.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설 뉴욕에서 진짜 예. 말 그대로 맨하탄 럭키 스타. 예. 맞죠? 예. 바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갔다 왔잖아요, 미국에. 맨하탄 럭키스타. 예. 맨하탄 럭키스타. 예, 이 작품을 쓰셨는데 이건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부탁합니다. 맨하탄 럭키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의 뉴욕이 아니라 네. 이제 1970년대 후반 78년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때 뉴욕은 되게 위험하면서 매력적인 도시였고 그래서 전 세계의 예술가를 꿈꾸는 많은 청춘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뉴욕에서도 이스트 빌리지라고 예. 가장 이제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되게 가난하고 위험한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찾아왔던 되게 예술가를 꿈꾸는 젊은 여성과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제 한국 여성이 만나서 나누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담은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뭐 지금 되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키스 에링이라든가 네. 장미셀 바스키아라든가 뭐 이런 사람도 약간 찬조 출연하고 뭐 그런 류의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분들은 출연료를 받으시 잠깐 언급만 되기 때문에. 까매요. 그분들 알고 계실까요? 사실은 제가 그분들의 그림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리고 또 장미셸 바스키아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앤디 워홀이라는 화가하고 되게 친했던 사람이고 네. 또 이 맨하탄 럭키스타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하고도 약간 연인 사이이기도 했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또 어디더라 롯데 쪽에서 전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러 가시고 해도 되게 좋은 예술가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일단 맨하탄 럭키스타 취재도 하시고 하셨으면 직접 가셨었어야 됐잖아요. 갔다 오셨나요? 네, 사실은 이제 소설 뉴욕 제안을 받았을 때 네. 뉴욕을 가고 써야 되나? 뉴욕 좀 비싼데 비행기값 막 이런 맞아,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그래 안 가고 한번 써보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썼는데 쓰다 보니까 가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는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았고 네네. 썼는데 초고를 쓰고 나니까 가서 뭔가 그 뉴욕의 공기를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썼는데 그때가 한 2월 달 정도였어요. 추운 날이죠. 네. 뉴욕은 겨울에 되게 춥거든요. 그럼 비행값이 되게 쌉니다. 맞아. 그래서 이때가 되게 싸기 때문에 이때를 기회로 한번 잠깐 갔다 와보자. 그래서 이제 소설 초고를 쓰고 뉴욕을 갔다 왔죠. 아, 그렇구나. 얼마나 계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갔다 오시고 나서 미국병이라 그래야 되나? 뉴욕병 같은 거 원래 걸리잖아요. 되게 가면서는 되게 그냥 이웃 동네 다니는 것처럼 재밌게 다녔고요. 어허. 그리고 사실 제가 작업실이 이태원에 있어가지고 네. 이제 딱 지하철을 타고 이제 뉴욕으로 가는데 그렇게 큰 차를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이태원 같아, 이태원 그냥.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냥 이태원 갔네 막 이런 생각하다가 딱 지하철에서 내리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여기가 뉴욕이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긴 했어요. 맞아요. 노란색 네. 메트로 카드 딱 보는 순간 네. 뉴욕이다 이런 생각이 그런 들죠. 것도 있고 음. 딱 지상에 올라왔을 때 네. 왜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에도 고층 빌딩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전부 다 최신식 지은 거잖아요. 예. 근데 뉴욕에 딱 지하철에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고층 빌딩이 쫙 서 있는데
그게 다 옛날 건물인 거야. 뭐. 그때 이제 뉴욕 정말 오래된 대도시구나라는 걸 맞아요. 처음 느꼈던 것 같아. 네. 그렇군요. 그 건물의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하철도 가다 보면 다 노란색으로 다 공사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 지하철에서 막 수산물 시장 냄새 약간 나고 막 이런 느낌. 너무 낡아가지고 지하철 가끔 가다가 거기서 이제 뭐 재즈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저 그거 되게 좋았어요. 네. 네. 그렇군요. 뉴욕에 갔을 때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그게 재밌고 너무 재밌었어요. 활기차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맨하탄 럭키스타의 주인공 또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사랑하는 그런 뭐랄까요 문화계의 데모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네. 엔터테인먼트계 그렇죠. 데모인. 네. 네, 주인공이 마다나입니다. 마다나. 미치겠다. 마돈나라고 하죠. 네. 그래요? 마돈나입니다. 네. 자, 한국식으로. 네. 밤생머리 아가씨, 슈퍼스타를 꿈꾸는 밤생머리 아가씨가 등장하는데 실제로 마돈나의 이야기 맞나요? 네, 사실은 아까 살짝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다른 분들은 이 소설 뉴욕에 다른 소설 수록하시는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현지에 살고 계시는 작가분들이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얘기는 내가 못 쓰니까 그럼 나는 어떤 걸 쓸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소설을 쓸 때 약간 다른 장르랑 섞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순문학에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를 넣거나 아니면 뭐 약간 요번에 그 SF 김승옥이라는 책자가 아르트장에서 나오는데 예. 거기에 실린 뭐 로그아웃 월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순문학에 약간 SF적인 요소를 섞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를 쓸 때는 제가 한 번도 연예인 팬픽을 써본 적이 없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맨하탄 럭키스타를 쓸 때는 이제 마돈나에 대한 팬픽을 한번 써봐야겠다. 내가 팬이니까. 그래서 약간 네네. 그런 마음으로 썼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돈나를 좋아하는 게 물론 제가 중고등학교 때일 때 누구나 되게 팝 음악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예. 이렇게 뮤직비디오 이런 것도 되게 팝 뮤직비디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마돈나에 대한 평전을 읽었는데 이 네.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음. 그 쇼 비즈니스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뭐랄까 되게 도발적인 행동도 많이 하면서 되게 영리한 행동도 많이 하고 되게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처음에 뉴욕에 왔을 때는 뭐 거의 돈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었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제가 좀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하필 배경이 처음에 뉴욕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좀 팬픽을 써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소설을 좀 만들게 됐죠. 진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우리 다른 작가님들도 마돈나라고 하면 좀 생각나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퍼포먼스에서 막 남자 여자 데리다가 막 뽀뽀 무대 위에서 네, 막 그런 그런 적 퍼포먼스 있었죠. 생각이 예. 나는데요. 먼저 학찬 작가님 마돈나 알고 계세요? 저랑은 좀 세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에? 저희랑은 진짜? 좀 다르죠. 동창인 예. 줄 알았는데? 예. 그래요. 마돈나에 대한 어떤 그런 추억이나 이런 노래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거 아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아니요, 저는 정말 마돈나 그러면 그냥 한글 이름 같아요. 예. 돈나. 더 이상 뭔가 떠오르는 게 전혀 없어가지고 예. 뭔가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석순 작가님은 저도 학창 작가님이랑 동갑이기 때문에 다른 세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마돈나는 걸그룹 시크릿이 부른 마돈나밖에 없어서 아유 정말 아주 약간 맞습니다. 세대가 좀 예. 다른 것 같습니다. 젊은 소설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젊은 소설가가 아닌가 봐요. 제일 젊은 소설가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이현 작가님 마돈나 아세요? 이건 몰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삼청동에 먹시돈나라는 떡볶이집이 그거 있거든요. 알아요. 맞아. 맛집인데 마돈나면 일단은 연상이 억시돈나가 예. 이거 같구나 그런 생각. 네. 그러면 젊은 작가 셋과 어중간하게 늙은 작가 박생강 작가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네요. 영경결에. 네. 예. 일단 마돈나에 대한 추억은 따로 있으신 게 있으세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런 그 전기 평전을 보면서 되게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소설가 박생강의 옆구리 TV라고 대중문학 칼럼을 되게 한 거의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의 기준에서도 약간 좀 마돈나가 기준이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어떤 것이 새로운 것인지를 보여줬던 거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되게 새로우면서도 모험적인가 이런 걸 시도했던 것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서도 대중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우리나라 드라마라든가 스타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칼럼을 쓸 때 소설을 쓸 때는 사실은 뭐 내가 마돈나를 좋아했다고 해서 큰 영향을 준 건 없는데 네. 대중문학 칼럼을 시작하면서는 영향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준을 세울 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아.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탑스타들 뭐 한국의 마돈나, 엄정화 이런 것처럼 그죠.
그렇죠. 김한선 뭐 이런 것처럼. 맞아. 예. 김한선 이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한 획을 그었다고 하는 그런 탑스타들이 우리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좋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박생강 작가님의 옆구리 TV 소설가 박생강의 옆구리 TV. 예. 소설가 박생강의 옆구리 TV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거고요. 자, 소설 도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서 프로포즈라는 단편을 쓰신 김학찬 작가님, 예, 어린 김학찬 씨. 예, 어린 김학찬입니다. 한간에 일본이 궁금하면 김학찬 작가를 찾아라, 먼저 만나봐라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근데 먼저 분명히 해두면 네. 제가 절대 친일이나 이제 호일파는 아니고요. 잠깐 어디까지나 헤어스타일 이상한데? 헤어스타일 왜요? 약간 순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라시아이 마세. 아닙니다. 단지 그냥 그 이전에 다녀온 이야기들을 예. 지금 이때 이전에 그런 것에 갖다가 먼저 밝혀두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런 쪽에 이제 이야기된 게 저의 출세작이자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한 소설인 풀팡이 어때서란 장편에서 네. 그때도 일본 다녀오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곧잘 녹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연락을 해? 어떤 걸 최선을 다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작가님께서 쓰신 소설 프로포즈를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키의 인터뷰를 따오라는 선배의 요청을 받고 갑작스럽게 도쿄로 가는 무명 작가의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실제 그래서 의뢰 받았어요? 하지만 본인의 이야기는 아닌 게요. 아. 무명 작가는 아니니까 그래도 유명 작가. 제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저에게 인터뷰를 따오라는 또 그것을 하겠습습니까? 그래서 네.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상상이신 거예요? 예, 전적으로 상상 90%에 구라를 한10% 정도 섞은 그런 소설입니다. 어떠세요? 이 제가 정리한 게 맞는지 결국에는 그래서 인터뷰를 따내나요? 그것은 여러분 소설 도쿄를 읽으시면 아실 따란 수 있습니다. 그 소설을 사십시오. 예. 진짜 홈쇼핑에서도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잘 팝니다. 학찬 작가가 예. 평소에 그럼 어디 도쿄 자주 가시는 거예요? 제가 도쿄는 사실 이전에 한번 가봤고요. 네. 그리고 소설 초고 쓰고 다시 한 번 더 역시 갔다 왔었어요. 예, 저도 예. 이제 한번 다녀와 보고 조금 더 고치고 싶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다녀왔었고요. 진짜 한번 쓰시고 초고 쓰시고 나면 가서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시나 저도 봐요. 똑같이 그냥 어떻게 한번 갔다 온 경험으로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초고 쓰고 나니까 또 뭔가 갔다 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도쿄를 갔다 오신 거예요? 일본에선? 예, 도쿄를 온 곳 쓰고 그리고 소설 제목처럼 아내에게 프로포즈하고 네. 그리고 같이 이제 신혼여행으로 갔다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내랑 같이. 예. 그럼 그럼 신혼여행을 아내랑 가지 누구랑 갑니까? 그래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군요. 같이 아니요 가족들끼리 같이 갈 수도 있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도쿄는 뭐랄까 우리랑 참 가깝고도 먼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설 도쿄를 함께 작업하신 소설가 김민정 작가님은 도쿄를 두고 무난한 사람만이 무사할 수 있는 도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을 생각하는 왜 웃고 있지만 웃지 않는 나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니까요. 학찬 작가님에게 도쿄 어떤 도시던가요? 여기 저랑 참가하신 다른 작가님들은 다 일본에 직접 계셔가지고 아마 그 생활 이야기들을 정말 잘 녹이신 것 같고 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일본에 계셔서 저밖에 올 수 없어가지고 제가 나온 것도 있는데요. 그런 저에게 도쿄가 어떤 곳이냐고 물으시면 네. 어쨌든 우리 지금 서울하고 한국하고 같은 시간대를 쓰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표준 시간대 같이 쓰듯이 사실상 굉장히 비슷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본이 굉장히 일본의 나라라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 할 때 그 나라랑 똑같은 한문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가방도 똑같은 말, 무리입니다 할 때 그 무리도 같이 쓰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비슷한 말들도 많고 문화도 많고요. 가서 보면 좀 가깝게 갈 수 있지만 요즘 좀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하지만 같습니다. 다시 때가 오지 않을까요? 예. 하지만 그 소설 도쿄 안 가보신 분들,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사시면 되겠죠. 예, 얼마든지 언택트 여행할 수 있는 소설 도쿄가 12,000원입니다.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백임원 작가님에게로 또 질문을 하나 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좀 긴장하는 거 있어서 네. 좀 안 오길 바랬어요. 제 순서가. 그렇군요. 네. 네. 박생강 작가님이랑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마돈나는 어떻게 되셨는지. 굉장히 높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작가님이시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아마 뭐 그 작가의 연차로는 아마 되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굉장히 박생강 작가님 굉장히 가지고 있는 재능도 엄청 많고 상상력 그리고 정보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예.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박생강 작가님.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니까 끼어들지 제 마세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되게 막 뭔가를 나라님 없을 때 나라님 욕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백이원 작가님은 소설 부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럼 부산 출신이신 거죠? 저는 고향은 부산이 아니고 거기서 부산 아니세요? 네, 네. 음. 인천인입니다. 인천, 네. 인천에서 네. 그렇군요. 인천에서 그 부산, 인천 앞바다랑 부산 앞바다랑 큰 차이 있죠. 큰 차이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우리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요. 사회과부도 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부산은 늘 찰랑거리는 늘 물이 있죠. 찰랑거리고. 굉장히 지적인 녀석. 네. 자, 우리 소설 부산에 전 개인적으로 부산을 알고 싶으면 요 책을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전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라디오를 하고 있는 방송에 나가서 이 책을 엄청 재미있게 소개를 했는데 청취자분들이 많이 울었다고 문자 메시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부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 부산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소설 부산에 백이원 작가님의 작품을 좀 읽으면 될까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꼭 제 작품이 아니어도 네. 소설 부산에는 되게 다양한 부산의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소설 부산. 또 팝니다. 네. 여러분. 12,000원. 판매 한번. 여기 보면 그 부산의 되게 다양한 시내의 모습이 나와요. 네. 해운대 고층 아파트 풍경도 나오고 광안대교도 나오고 그리고 뭐 감천 문화마을 삼복도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마 부산을 가보신 분들이나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이 하나 정도는 아마 얻어서 어떤 추억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 가보고 싶어 하시던가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백이원 작가님의 작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부산에서 백이원 작가님 쓰신 작품은 58년 개띠 김중근, 58년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나이대죠. 김중근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작품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쓴 떠나간 시간의 음이라는 단편 소설은 그 부산 서구 비성마을에서 1958년 태어난 한 남자가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가장이 되어서 이제 쓸쓸한 죽음을 맞는 모습까지를 그려봤는데 그 시선을 30대의 딸의 시선으로 좀 쫓아가봤어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죽은 것 같지만 결국 누구보다 치열하게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을 조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김중근 나중에 그 엄마가 막 김중근이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남편 이런 얘기 아니고 그냥 이름 자체를 부르세요. 거기 주인공 엄마가. 그래서 나중에 인천으로 가셔서 네. 공장 뭐 갔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그게 부산과 자신의 고향의 콜라보였군요. 아무래도 제가 인천 출신이고 네. 하지만 이제 소설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야 했기 때문에 그 감성을 좀 어떻게 나눠서 가져가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죽은 한 남자로 좀 제 나름대로 구조를 한번 짜고 그려봤습니다. 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인천 앞바다 출신의 백이원 작가님이 보신 찰랑찰랑 부산 어떤 도시인가요? 저에게 부산은 엄청 멀고 또 엄청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주도는 더 쉽게 갈 수 있고 네. 뭐 도쿄도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부산을 마음 먹고 가기가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 그런 거리적인 것도 있었고 또 제가 부산에 가서 느낀 것은
인천에 인천공항이 있잖아요. 네. 그 세계로 가는 하늘길이 뚫린 곳인데 부산은 그게 바다로 뚫려 있더라고요. 오, 배. 맞아 맞아. 그래서 이 부산 그러니까 한반도의 끝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삼면에 바다로 둘러싸인 이 작은 큰 도시가 품고 있는 세계는 엄청난 거구나 그런 놀라움을 겪었던. 네. 부산 딱 하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되게 많이 나가본 친구들이 부산은 나 2번째 가봐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작가님, 김학찬 어린 작가님, 자 부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돈나는 몰라도 부산은 알겠죠. 부산은 제가 재수를 시작하기 전날 갔던 왜 또 거기서 하필 뭔가 세 점을 치고 그러고 돌아왔던 그런 쓸쓸한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세 점을 쳤어요? 예. 아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새우깡 아니요, 역할하면서. 그 할머니가 새를 갖다가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요. 그 새가 부리로 이렇게 점을 하나 뽑아줘요. 그래요? 그걸 저기 그 위에 있는 공원에서 당시에 500원 주고 했었는데 그럭저럭 괜찮은 운세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그건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좋은 운세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수를 하기. 예, 재수하기 바로 전날 갔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요. 그 새가 잘 맞았길 바랍니다. 예, 그 생각해 보니까 참 불쌍한 새인 것 같은데요. 할머니에게 잡혀가지고 예, 그 새도 좋은 길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새에게 지금 영상 편지 보내신 거예요? 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지금 계신지 보고 모를. 있니? 뭐. 한 말씀 하시죠. 그때 네가 좋은 운세를 준 덕분에 나도 지금 잘 살고 있단다. 행복하기를 바란다. 고맙다고. 오, 대단한. 연락이 왔네요. 예. 자 전석순 작가님, 부산 관련된 어떤 추억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부산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을 때 제가 시내에서 태종대 쪽으로 가려고 버스를 탔었는데 대학교를 가려고. 그 대학교 근데 그 버스가 아직도 인상적이에요. 너무 과격한 버스였어요. 그래서 아하. 부산 시내버스 혹시 이제 부산은 뭐 차를 끌고 가시면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용하실 일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근데 부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계속 돌아다녔었는데 버스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좋은 말로 하면 너무 재미있고 조금 뭐랄까요, 조금 경계해야 될 교통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 이미 버스는 지나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왠지 낭떠러지로 떨어질 듯 하면서도 안 떨어지는 그 버스를 타는 게 제가 타봤던 그 어떤 놀이기구보다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부산 가면은 저는 다른 분들한테 꼭 시내버스를 꼭 타보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깜빡이도 안 켜시더라고요. 네. 놀이기구 추천하듯이 인천 가면 월미도에 타가 디스코 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월미도에 오시면 꼭 바이킹을 바이킹 타봐. 타시고 그리고 안전바가 잘 되는지 확인. 굉장히 안전바가 너그럽잖아요. 네, 되게 여유 확인하시- 있고. 네, 맞아 그리고 맞아. 타시다가 멀미가 나면 환호를 지르시면 안 돼요. 응. 왜냐면 환호를 지르면 그 부스에 있는 DJ 오빠가 더 신난 줄 알고 재밌는 한 번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꾹 다물고 타야 예, 오바이트 경험하지 않고 내릴 수 있습니다. 네버엔딩 플레이가 되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진짜로 부산 우리 석순 작가님이 웬만해서 이렇게 심각한 얘기로 이렇게 뭐 추천해주거나 하시는 분이 아닌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네, 게다가 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없으니까 더더욱 위험하니까 꼭 그러니까.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도 늘 한 손으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많이 무서웠습니다. 사나이 아이가 살아있나. 그렇습니다. 박생강 작가님, 마돈나도 아시는 분이 부산도 아시겠죠? 그럼요. 예. 부산하면 지금 전석순 작가님 말씀하신 거 듣고 네. 생각났는데 제가 언젠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대 중반에 되게 밤 늦게 이제 밤을 새면서 부산을 가는 애래요. 되게 다음을 되게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석순 작가님이 말한 그런 버스를 탔는데 그 진짜 흔들린다 했는데 그거를 타면서도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저는 졸았던 것 같아. 잠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어느 순간 깨어보니까 버스 바닥에 엎어져 있던 그 기억이 하지만 그 누구도 나를 이렇게 세워주진 않았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닥에 있는 채로 계속 달리고. 그래도 떨어져서 깼으니까 되게 당당하게 일어나서 앉아서 되게 아무런 척 안 하고 그냥 갔던 그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랬을 때는 기사님도 굉장히 그러면 안녕하세요 부르셨어요? 이러고 다시 또 뒤로 가서. 저도 부산 온천 되게 좋아해요. 동래 온천인가요? 네, 거기 되게 인천 분이시라니까요. 부산을 좀 그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되게 부산에 되게 큰 진짜 큰 온천장이 있는데 네. 저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출장 가서 이제 한번 갔던 것 같은데 그 잡지 때문에. 근데 저는 목욕탕이 그렇게 큰 거는 처음 봐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게 목욕탕 안에 매점이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팔고 그러니까 목욕탕 안에 편의점 같은 규모의 그런 가게가 있는 걸 보고 되게 신기하고 넓다 막 이랬던 생각이 나서 거기가 되게 기억에 남네요. 저는. 예. 진짜로 부산은 가면 일단 한 번 간 우리들도 좀 일단 말투도 그렇고요. 그죠. 예. 약간 좀 싸우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어깨동무하고 친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좀 새로운 얘기들도 많고 얽히고 엮여있는 가장 가깝지만 한 번 갈 때 좀 큰 다짐을 하고 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가 이 시리즈의 가장 최근 그 출간작이 소설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 부산에 가서 오늘 촬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비대면 행사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부산 분들도 많이 보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김학찬 작가님부터 부산 사투리로 인사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부산 사투리요? 예. 서울 남자예요? 아니요, 제 고향은 대구인데요. 네. 뭔가 부산 사투리 하려고 하니까 네 자신 있나 뭐 이러는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세계 한 장면인 거죠. 네, 박력 넘치는 뭔가 인사였어요. 너무 또 이게 거친 것 같아서 제 이미지랑 어울리지 않아서. 우선 너 딱인데. 석순 작가님. 네, 저는 강원도 춘천 사람이라서 부산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요. 예. 부산 사투리가 뭐가 있죠? 저는 부산 사투리를 잘 몰라서. 네. 최근 인터넷에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거요? 이거 상표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세요. 차 중에 스포티지라는 차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차가 앞에서 이제 좀 머뭇머뭇거리면은 부산 분들은 네.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마 서포티지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발음은 스포티지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고 마 서포티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해서 이거를 나중에 부산 갈 때 한번 좀 배워가지고 가야겠다. 이게 다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배워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포티지. 네, 그렇게 해야 그 상표를 알아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너무나 가슴이 확 와닿아요. 원래 그리고 서울 사람이랑 여기 이제 경상도 사람이랑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할 때는 괜찮은데 1, 2, 3, 4 하면 춘천 분 1, 2, 3, 4 해보세요. 1, 2, 3, 4. 자, 대구 분 1, 2, 3, 4 해보세요. 1, 2, 3, 4. 그리고 부산은 1, 2, 3, 4 이렇게 예, 앞에 뭐라 그래야 돼? 악상떼기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다르게 액센트가 다르게 찍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이원 작가님. 와, 서퍼티지는 진짜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에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 뒤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부산 사투리 어떻게 뭐 이런 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소설 부산 보이서 어이서 사이서. 맞아. 네. 이거 자갈치 네. 시장의 그 슬로건이잖아요. 네네. 자, 보이서 어이서 사이서 이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뒤집혔다. 우리 동네로 오세요 하는 것처럼. 맞아요. 소설 부산 보이서 어이서 사이서. 부산에 많은 추억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호흡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재밌는 수다 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또 좋아지겠죠. 그때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들의 육성으로 소설 속 공간을 생생하게 만나보는 시간, 작가의 낭독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부터 떠나볼까요? 제주, 부산, 도쿄, 뉴욕. 자, 손 올리세요.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준비. 자, 손 올리세요. 준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됐어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나중 텀 이겠습니까? 두 분? 나중에 알겠습니다. 나중 두 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백이원 작가님 먼저 읽을까요? 됐어요. 그러면 백이원 작가님 먼저 읽으세요. 자, 그러면 백이원 작가님의 부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저자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시죠. 떠나간 시간의 백이원. 그걸 왜 버리지 않느냐고. 비탈진 언덕을 따라 지어진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중국 음식점 짜오루 위층으로 이사갈 때, 다시 그곳에서 부흥빌라 가동 비공 1호로 들어갈 때 내가 물은 적이 있다. 그것을 왜 버리지 않느냐고. 그때마다 아빠는 글쎄다
하고 말았다. 글쎄다. 아빠는 왜 그것을 버리지 않았을까? 나는 그것이 오래도록 궁금했다.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있던 여러 잡동사니들은 여러 번의 이사를 거치며 거의 다 사라졌다. 청년이었던 엄마 아빠가 각자의 살림을 정리하고 남겨진 것들, 그 두 사람이 살림을 합치면서 생긴 것들,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기며 필요해진 것들, 그 아이가 커가며 필요 없어진 것들, 이를테면 다홍색의 비키니 옷장, 신발코가 벗겨진 군화, 장미가 수놓인 반짓고리, 상아색의 통기타, 파란 날개의 선풍기, 은수저 세트, 다이얼 전화기, 12인치 흑백 텔레비전, 플라스틱 구슬이 달린 보행기, 전래 동화 전집과 같은 이런저런 것들. 무수히 사라지는 이런저런 것들 사이에서 그것은 30년이 넘도록 버려지지 않았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은 박생강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맨해튼 럭키스타 박생강. 검정머리는 이탈리아 식당의 주인에게 두부 요리 한 그릇을 선물했다. 백발의 꽁지 머리를 한 뚱뚱한 이탈리아인 주인은 겉보기에는 늙은 마피아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이탈리아 식당에서 아무 말 없이 한국인 웨이트리스를 써준 인심 좋은 주인이었다. 이건 뭔가? 동양식 두부 파스타라고 생각하세요. 검정머리는 나머지 한 그릇을 밤 8시가 오기 전에 한 번 더 데웠다. 그 거지 아가씨에게 줄 건가? 식당 주인이 농담처럼 물었다. 거지가 아니라 맨해튼 럭키스타예요. 거지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든가? 이봐요 미세스마. 이스트빌리지는 뉴욕의 하수구 같은 블랙홀이라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많이 찾아오지. 톰킨스 스퀘어 공원의 그 쓰레기들도 예전에는 다 눈부신 별들이었네. 나도 한때는 그들을 좋아했고 동정도 했지. 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야. 성공한 록스타가 되지 못하면 겉만 번지를 하고 돈도 못 내는 쓰레기 신세라고. 그러면서 식당 주인은 껄껄 웃었다. 검정머리는 말없이 따뜻하게 데운 두부 요리를 그릇에 다시 담았다. 그리고 밤 8시가 가까워오자 그릇의 온기를 손으로 느끼며 뒷문 밖에 서 있었다. 한국에서는 교도소에서 나올 때 두부를 먹어. 두부는 죄를 하얗게 씻어주는 요리지. 검정머리는 두부에 대한 말을 영어 문장으로 생각하면서 잠시 길거리에 서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이탈리아 식당이 있는 이스트빌리지의 골목은 조용했다. 큰 길에서 들리는 요란한 웃음소리나 누군가 욕설을 퍼붓는 소리, 순찰차의 요란한 사이렌마저 고요하게 스며들었다. 아니, 두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을 하지 말자. 그냥 행운의 요리라고만 해야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은 전석순 작가님의 음성으로 작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롱 전석순. 그악스러운 파도 소리와 날선 악취가 여자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등 뒤에서 몰아치는 바람이 아니었다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을지도 몰랐다. 바다 쪽을 보면 어지러움이 좀 가실까 싶었지만 얼룩만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택시기사 말로는 얼룩이 있는 쪽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흘러나오고 있을 거라고 했다. 이어서 당장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설을 보완하려면 적어도 3년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파는 악취가 자신을 병들게 했다는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다. 아이의 아토피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편지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나아지기는커녕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심해진 모양이었다. 이러다간 결국 온몸을 휘감을지도 몰랐다. 악취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고 악취라면 뭐든 가능했다. 그래도 남자는 계속 제주에 있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여자는 고집스러운 남자를 두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식성이 좋아 아무거나 잘 먹던 모습이 무식하게 식탐만 잔뜩 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친구들과의 돈독한 관계가 결국 가정의 소홀한 것에 대한 구차한 변명으로 변질됐던 것처럼 생각이 달라졌다. 세심하게 여자를 챙겨주던 모습은
어느새 여자를 아이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땅한 취미가 없는 것조차 그저 게을러 보였다. 한적한 길에서도 신호등은 꼭 지키던 올바른 모습마저 고지식하게 보이자 여자는 어리둥절해졌다. 남자가 달라진 건지 여자가 달라진 건지 헷갈렸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김학찬 작가님의 소설 낭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로포즈 김학찬. 편집자 A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A를 싫어하지만 A가 있는 출판사에 해해 소설 출간에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비굴한 태도로 원고를 보낸 적이 있다. 다른 모든 출판사가 내 원고를 거절했다. 또는 분명히 수신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장도 주지 않았다. A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위 문장의 방점은 내 마음대로 찍었다. 언젠가부터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릴 때가 많았다. 근데 언제 보냈더라? 여름이었는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요즘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요즘 바쁘지? 마감 중인데요. 그래? 그럼 다음에. 거의 다 쳐냈어요. 첫째, 난 바쁘지 않다. 둘째, 내가 바쁘지 않은 건 A도 잘 안다. 셋째, 하지만 A는 늘 바쁘냐고 묻고 나는 뭐라도 쓰고 있는 척한다. 연극영화과를 다니던 시절 이런 화법을 구사하는 선배가 있었다. 선배는 1년에 한 번쯤 전화를 걸어왔다. 돈 들어갈 일이 생길 때만 전화를 하는 우리 아버지와 비슷한 축이어서 늘 인상적이었다. 아버지처럼 선배도 절대 용건을 먼저 밝히는 법이 없었다. 딴소리를 늘어놓다가 요즘 돈 좀 있느냐고 물었다. 돈을 시간으로 바꾸면 아버지와 선배는 같았다. 이놈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내 선배로 태어나리라. 그런데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로 태어나는 거 싫은데 모르겠다. 시간이야 늘 있지. 너한테 쓰고 싶은 시간만 없을 뿐. 하지만 혹시라도 일거리를 던져줄 가능성이 있는 선배의 전화를 피할 수는 없었다. 물론 대부분 고생만 실컷 하고 실제적인 도움은 안 되는 일이었지만 누가 들어도 괜찮다고 할 일을 알선한 선배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 잘 알았지만 기대는 늘 기대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능구렁이는 용건을 쉽게 털어놓지 않았다. 당연히 바로 위에서 욕하던 선배와 A는 동일 인물이다. 여보세요? 어이 김작가? 네네네 안 들리세요? 통화 상태 가가가 불불불량량하다고 대답하려다가 A에게 이 더위에 건강하냐고 물었다. 그러고 보니 A는 다들 먹는 더위도 안 먹는 모양이다. 목소리의 활력이 아주 넘쳐서 내내 대답만 하는 아조차도 신이 날 정도였다. 너 제2 외국어 뭐 했지? 독일어를 했는데 대학교 때 스페인어 처국 과정을 듣기는 했죠. 뭐 받았어? 받긴 뭘 받아요? 학점. 이제 목에 성적 증명서라도 걸고 다녀야 하나? A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마침 외근 중이라고 이따 합정역 스타벅스에서 보자고 했다. 나는 무심코 집이라고 아직 씻지도 않았다고 대답하려다가 조금 전 SNS에 노트북과 원고를 쌓아둔 사진을 올렸던 기억이 마감 중 합정역 스타벅스 책스타그램 마팔 환영이라고 태그를 달았던 생각이 났다. 모름지기 소설가는 항상 치밀해야 한다. 그 사진은 언제 찍어둔 것인지 기억도 안 났다. 팔로워 관리를 위해 기회가 되면 사진을 찍어뒀다가 적당히 관심이 필요한 타이밍을 재서 올렸다. 좋아요는 늘 한 자릿수였지만 A는 좋아요도 잘 눌러주지 않았다. 선배, 저는 정말 집인데요. 그 사진은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이 없었다. 변명보다 뛰는 쪽이 편했다. 겨드랑이 양쪽을 맡아본 뒤 이만하면 굳이 샤워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며 튀어나갔다. A를 만나면서 상쾌할 필요는 없었다. 어차피 곧 불쾌해질 테니까. 첫 소설을 건넸을 때 내 소설에는 문제가 있지만 뭐 열심히 해봐 라고 했던 A의 목소리는 잊히지가 않았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한국 문학을 조금 더 가깝게 소설로 언택트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 작가님들께서 사실 많은 성우님들이 읽어주시는 작품들의 내용들도 좋지만 직접 쓴 작가님들이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훨씬 더 담백하고 그 작품의 내용을 훨씬 더 확 가슴속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산을 거쳐서 뉴욕으로 갔다가 제주를 거쳐 도쿄까지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소설 속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벨롱을 좀 읽어주셨던 전석순 작가님과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벨롱장 열리는 그 부분, 그리고 좀 악취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제주의 악취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네네. 예, 벨롱장이 실제로 어디에 있나요? 벨롱장이 이제 세화 해변 쪽에 있는데요. 네네. 그 벨롱이라는 말이 제가 이름이 너무 예뻐서 뜻을 찾아보니까 네. 그 멀리서 반짝이는 모양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거. 예, 그래서 반짝반짝을 벨롱벨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감이 좋아서 이제 따로 메모를 해놨다가 이제 소설을 쓸 때 이 부분이 지금 이 소설 주인공이 아이를 찾아가면서 아이가 손에 잡히지 않고 멀리서 반짝이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과 좀 연결을 시켜볼 수 있겠다 싶어서 소설을 구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랑 여행 갔을 때 벨롱장이 있어서 그때 이제 일정 때문에 저기가 벨롱장이구나, 우리 스쳐 지나가면서 보다가 네. 딴 데 돌아보고 여기를 구경하자라고 했는데 딴 데 구경하고 왔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오. 그래서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분명히 되게 큰 장이 있었는데 잠깐 어디를 둘러보고 온 사이에 정말 종이 한 장 없이 그냥 쑥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신기루처럼. 네, 그래서 여쭤보니까 원래 벨롱장이라는 건 멀리서 반짝이는 그런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반짝였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 소설에서도 이야기 중심에 놓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찰나라고 얘기하는 불교 용어도 많이 쓰지만 벨롱, 찰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이 여행을 통해서 또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벨롱장 말고 또 제주에 가면 여길 꼭 가보세요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장소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제주에 최근에 갔었을 때는 제가 지금 메모에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라산에 원래 가려고 했었다가 네네. 폭소리 내려서 못 갔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또 온갖 등산 장비는 또 최신식으로 준비해 갖고 갔기 때문에 한라산을 안 올라가는 건 아쉽지만 그렇다고 산에 안 올라갈 수는 없어서 오름을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름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이제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해 보면서 찾아봤던 게 오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주도에는 오름이 368개의 오름이 있다고 와.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오름이라고 하는 건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데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언덕 같기도 하고 산 같기도 한데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박생강 작가님이 최근에 예. 부산 남자 나훈아 신드롬에 대한 칼럼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대중문화 칼럼 서구 학생강의 옆구리 TV를 제가 쓰다 보니까 옆구리 TV 때문에 마감으로. 매주 한 번씩 마감을 쳐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추석 연휴에 이제 나오나 이제 특별 쇼 같은 게 이제 맞아요, 비대면으로 맞아요. 해서 이제 네. KBS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볼 생각이 없었는데 엄청났어요. 네, 근데 추석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이제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네. 어머니가 너 나훈아 쇼 안 보냐 그래서 나 볼 생각 없는데 이랬더니 왜 그걸 안 보냐고 칼럼 쓰는 사람이. 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마돈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마돈나가 아직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그 공연 스케일이나 공연 무대나 이런 거에 되게 스펙타클함 내지는 특수 맞아요. 효과 뭐 그런 뭐 훌륭한 퍼포먼스 때문인데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나훈아였다니라는 맞아. 거를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랐고 맞아. 그리고 또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제 세월의 모가지를 붙들어 매고 앞으로 하나하나 하루하루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이 세월에 끌려가지 않겠다.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시절을 살아내 주신 우리 그 근현대사를 이끌어 주신 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세대들의 어떠한 그런 영광을 치하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있죠. 온 가족이 이렇게 환호하게 되는 맞습니다. 세대를 맞습니다.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생긴 약간 예. 그런 스타가 생긴 느낌이었죠.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 또 여행이기도 하고요. 우리 여행 속에 들어있는 공간과 장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과 함께 제주, 도쿄, 부산, 뉴욕이라는 소설 속 공간과 우리의 삶 그리고 여행 이야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랜선으로 여러분과 같이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문학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행은 경험이니까요. 랜선이면 어떻겠어요.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수다 떨어주신 우리 네 분 작가님들께 소감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찬 작가님. 예, 저는 여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디 여행을 온 기분이었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석순 작가님. 네, 저는
여행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여행은 하나의 시선을 더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시선으로 보는데 여행을 떠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같이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누벨바그 시리즈가 처음에 소설 제주가 처음 시작되고 이제 계속 시리즈가 나오고 있었을 때 저는 이 시리즈가 여행을 대신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여행을 대신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또 다른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들어주셨던 분들이 여러분들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의 시선을 얻듯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시선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예원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약간 성공한 덕후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소설을 한 10년 가까이 처음 소설 쓰고 10년 만에 쓴 소설이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작가님들과 앉아서 어떤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제 인생에 있을 거라고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세 분 만나 뵙고 나 정말 성공했나 봐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그 소설 부산 덕분에 소설을 한번 다시 써봐도 되겠다 써보려는 어떤 용기 이런 것 같은 게 생겨서 좋았고 이 자리도 또 저에겐 또 다른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생강 작가님 어떠셨는지요? 예, 되게 연로한 작가로서 연로한 소설가로서 농담이었어요. 되게 젊은 소설가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좋았고요. 되게 단순히 어떤 여행지를 다시 복귀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 작가님들의 말을 통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같이 여행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 되게 즐거웠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늘의 이런 기억이 되게 소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되게 즐겁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걸 같이 공유하시고 우리들의 마음하고 같이 여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이 시대의 젊은 소설가들과 함께 제주와 도쿄로 그리고 부산과 뉴욕으로 떠나본 2020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코로나 시대 소설로 언택트 여행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비대면이 길어지면서 답답해진 마음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쉼표의 여행의 설렘을 좀 우리 프로로 얻으셨다면 그걸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앞으로 이 네 분의 소설가들의 여행, 여정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소설 살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이야기는 정말 밤을 새워서 한다고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행이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어떤 하나의 인생 장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차표를 사고 버스표를 예매하고 비행기 티켓을 사면서 이미 우리들 마음은 일상 저 너머로 훌쩍 떠나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가실 때 우리 소설가들의 문학 작품 집도 옆구리에 한 권씩 꽂고 떠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학주간 2020 소설로 떠나는 언택트 여행 사회를 맡은 저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